여러분, 우리가 죽어라 이래서 자녀를 잘 키워놨더라도 우리 자식이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기막힌 사연이 제보로 들어와서 거두절미하고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주위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기 전에 우리도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내용들이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사연 제보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사연 읽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80의 나이를 맞이한 김씨입니다. 저는 경삼남도 진해에서 자랐습니다. 그 시절 국민학교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가족에겐 큰 부담이었지만 저는 장녀로서 어떻게 해서든 그 어려움 속에서 국민학교를 겨우 졸업했습니다. 부모님은 농사일에 바쁘셨고 저는 늘 바쁘신 부모님을 대신해 3명의 동생을 엄마처럼 키웠죠. 그 시절 20살이 되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결혼을 하고 어떤 이들은 이미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생들을 돌보느라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늦게나마 30에 결혼을 하고 33살에는 저는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당시엔 30이면 노처녀로 여겨져 시집살이도 정말 쉽지 않았죠. 남편은 그 당시에 돈을 벌어오겠다고 남아공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 없이 5년을 하루도 눈물 흘리지 않은 날이 없을 만큼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다 남아공에서 돈을 벌어온 신랑과 서울의 터전을 잡고 백반집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집살이로 반찬을 만들고 밥을 차리는 건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어요. 부지런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남편 덕분에 저희 백반집은 점점 번창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월세에서 살았는데 어느새 전세로 이동했고 50대에는 아파트도 구입할 수 있었어요. 늙은 나이에 하나 있는 외동아들이라 저희 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 좋은 것만 주려 했어요. 제 옷은 다른 사람에게 받아 입었지만 아들에게는 고급 브랜드 옷을 사 입혔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밖에 못 나온 부모와 달리 열심히 공부해서 꿈이 의사였던 아들을 뒷받침해주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삶은 진해에서의 삶과는 너무 달랐어요. 잘 사는 집 아이들은 고액 과외를 받았고 저희 아들은 과외 한 번 못 받아 한이었나 봅니다. 장사에 바쁘고 정보가 없는 제가 그런 과외를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들이 너무나 먼 이야기였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키웠어요. 그게 당연한 시대이기도 했고 저희 부부가 사는 이유가 우리 아들은 우리처럼 힘들게 살지 않기를 바래서였거든요. 그때를 돌아보면 지금도 마음이 아립니다. 여행 한 번 못 가본 채 세상을 떠난 남편과 저희 부부가 그토록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었어요. 남편이 계셨다면 이 모든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아들의 변화 앞에서 저만 남겨두고 떠나지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 5시, 아직 새가 울기도 전에 일어나 중림시장으로 장을 보러 가는 그 길. 저희 부부가 힘들게 번 돈으로 가족을 꾸려가는 동안 아들은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했어요. 하루하루 장사를 해서 힘들게 번 돈이었는데 아들은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늘 돈을 더 달라는 말밖에 안 했습니다. 늘 부족하다고요. 그때부터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이랑 대화가 줄어든 시기가. 아들에게 그렇게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좋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 아들의 마음에는 완전히 들지 않았나 봅니다. 우리 부부에게 묻지도 않고 일본의 유명한 대학교로의 편입을 결정한 뒤 그 당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준비해 달라고 했어요.
저희가 국민학교 밖에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 있는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일본까지 유학을 간다는데 어느 부모가 빚내서 보내주지 아들을 말릴까요? 우리 부부 또한 집을 팔아서 지금으로 따지면 2억 정도 되는 돈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 당시 일본의 물가는 우리나라의 5배 정도였고 아들 학비 생활비 등 한 달 가게에서 번 돈을 모아서 보내줘야 했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아들이 한국에 돌아온 것은 겨우 2번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보러 가고 싶어도 비행기표 한 장 사는 것조차 아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온 부모님들 대부분이 그랬듯이 저희도 노후 계획 따위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퍼주기식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던 세대니까요. 그래도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면서 단골 손님들도 많았고 입소문이 나서 10평 남짓한 가게에서 20평 정도 하는 곳으로 옮기고 어느새 일하는 직원을 둘 정도로 가게를 넓혀갔습니다. 아들도 일본계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하자마자 집을 사달라는 요구에 저희는 어차피 아들이 장가가면 사주려고 모은 적금을 깨서 18평짜리 아파트를 구입해줬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감사하다고 아들이 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저희는 겨우 명절에만 아들을 볼 수 있었어요. 아들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어도 필요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죠. 내 아들이지만 남보다 어려운 그런 사이였던 것 같아요. 너무 고생을 했는지 저희 신랑은 환갑잔치도 못한 채 위암이라는 큰 병을 앓게 되었고 저는 가게를 제 동생들에게 맡겨두고 신랑의 병간호에 집중했습니다. 남편은 여보 내가 말년에 이렇게 아파서 또 당신을 힘들게 하네 라는 말을 끝으로 저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아들은 저에게 장사를 그만하고 편히 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아갈 자리는 제 식당뿐이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마음속 남편의 빈자리를 식당 일로 채웠습니다. 그 이후로는 일찍이 혼자가 된 여동생과 함께 30년을 한자리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 동네 지인들이 단골 손님이 되었고 여기가 제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나보다 힘들게 산 이웃을 챙기면서 사는 것이 제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옆집 가게 사장님이 더 자식 같고 더 자주 얼굴을 보고 밥을 먹고 그리고 그분들이 있어서 아들과 사건이 터졌을 때 법적 소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죠. 아들은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미리 상속받길 원했어요. 대신에 가게 옆에 조그마한 월세집을 구하면 집과 가게 사이를 오가기에 더 편할 것이라며 월세는 자기가 부담하겠다며 이사를 강요하더라고요. 저 또한 남편이 떠난 집을 더 이상 혼자서 살기에는 공허하기도 했고 그저 나보다 똑똑한 아들이 하는 말이니 무조건 믿고 따랐습니다. 제가 늙으면 아들이 나를 보살펴 주겠지라는 믿음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또한 아들이 내년에 결혼할 아가씨가 있었는데 지금이 집을 사기 좋은 시기라고 하더군요. 그 결과 5억이 넘는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하고 아들은 그 집을 팔아 회사 근처에 20평대 새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가게 담보 대출까지 받아달라는 요구도 했죠. 아들은 아파트를 상속받으면서 월세는 내어준다고 했지만 가게 문 닫는 날까지 한 번도 월세를 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돈을 버는 입장이라서 아들에게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아들에게 혼자 남은 엄마가 짐처럼 느껴질까봐 저는 아들에게 더 이상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해 아들은 일본에서 대학을 다닐 때부터 만난 제1교포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그녀를 데리고 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지만 결혼 날짜가 잡히고 나서야 그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참 모든 게 아들은 저에게 통보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장가 보내고 첫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죠. 아들, 아버지 첫 제삿날인데 그날 하루는 올 수 있겠어?
이모들이랑 오실 건데 며느리도 데리고 오렴. 엄마가 미리 준비는 해놓을 텐데 그래도 며느리가 들어왔으니까 조금은 와서 도와주면 좋겠어. 그러니 아들이 말하더군요. 어머니, 와이프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이 사람도 귀하게 자라서 한국식 문화도 잘 모르고 음식은 엄마가 늘 하던 거니까 엄마가 준비해 주세요. 저희는 제사 시작할 때 가겠습니다. 하고 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첫 제사인데 일찍 올 줄 알았어요. 아무리 일본 국적의 며느리이지만 한국에서 산지 3년 정도 되었다고 했으니까 말이죠.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제사 시작 직전에 도착했고 친인척들의 눈치가 보였는지 빠르게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아들은 가면서 저에게 그러더군요. 어머니, 다음 제사 때는 저 혼자 올게요. 와이프가 많이 불편해해요. 그리고 어머니도 제사 음식 차리기 힘들면 돈 주고 이모 불러다 하세요. 어머니도 장사하느라 바쁘신데 간단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랑 남편이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이렇게 서운한 말을 할까요? 몇십 년 동안 제사를 지내다가 힘들어서 그런 거면 이해할 텐데요. 하지만 첫 제사부터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보니 정말 그날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 부부에게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해 한 번도 말을 꺼내본 적이 없어요. 어쩌면 그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솔직히 명절마다 손자 손녀의 얼굴을 기대했었는데 알고 보니 며느리가 딩크를 조건으로 결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아이 없이 본인 삶을 즐기기로 한 거예요. 아이가 있었다면 그 핑계로라도 아들 얼굴을 더 자주 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것조차 제 복이 아닌가 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간단하게 인사만 하는 남보다 못한 사이였네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들 부부는 명절이나 제사 때만 가끔 집에 들르곤 했어요. 저는 그 사이 제 나이도 벌써 75살을 넘어서고 가게 일로 인한 허리 디스크와 유방암까지 앓게 되었죠.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아들은 그래도 이제 장사 그만두시고 저희 집에서 요양하라고 말해주더군요. 제 허리가 말을 안 듣고 유방암 수술로 팔 올리기도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들은 가게 뺀 돈으로 주택 구입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마당에 있는 주택으로요. 근처 대학병원도 있으니까 병원 다니시는 것도 걱정 안 해도 된다더군요. 아들이 그렇게 말해주니 내심 고마웠습니다. 햇살 좋은 집에서 몸이 불편한 제가 나머지 인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렇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일산으로 이사한 날, 한평생 아들보다 친하게 지냈던 이웃들과의 이별이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특히 옆 가게 사장님은 아이고 형님 아들 내려가서 좋으시겠어요. 형님이 해준 청국장이랑 이제 못 먹어서 서운하네요. 자주 연락해요. 20년 동안 형님이 있어서 힘들 때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렇게 말해 주더군요. 눈물이 났어요. 허리디스크로 가게에서 주저앉았을 때 누구보다 저를 잘 챙겨주었던 동네 사람들이었고 유방암 수술하고 병원에 통원할 때도 택시를 불러주고 병원 가는 날인지 아닌지 카톡으로 다 알려준 사람들이 바로 제 이웃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옆집 사장님이나 이웃들에게 음식을 해서 나눠주는 것이 돈 아까운 짓이라고 하곤 했는데요. 그래도 이웃들은 누구보다 내가 한 음식을 맛있다고 해주고 감사해 하는데 그게 제 삶의 낙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아들 집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무료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을 잘 거르는 아들 부부와 달리 저는 하루 3번 약을 먹어야 했기에 규칙적인 식사가 필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마다 며느리는 음식 냄새를 싫어하며 불편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 여보, 나 못 살겠어. 어머니랑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해? 자기가 앞으로 오래 못 사실 거라고 그 전까지만 모시고 살면 된다고 했잖아. 벌써 3년이나 지났어.
매일 아침마다 어머니가 1층에서 달그락 소리 내는 것도 너무 싫고 집에 들어왔을 때 음식 냄새 나는 것도 싫어. 저번에는 내가 내 돈으로 일하는 아줌마 불러 청소하는데 돈 아깝다고 하시더라. 직장에서도 힘든데 집에서도 이렇게 마음 불편하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이면 난 못 살겠어. 너무 불편해. 며느리의 말에 이어진 아들의 대답은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유방암에 디스크에 엄마 혼자 고동이 불편하신데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이모도 독촉 전화도 하고 나도 너무 힘들어. 조금만 더 참자. 한국에서는 사람들 시선 무시 못해. 엄마 도움으로 내가 집도 사고 한 거 다들 아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엄마를 모른 척해? 조금만 이해해줘. 자기도 한국 문화 알잖아. 정말 미안해. 몇 년만 더 참자. 응?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들으니 황당했습니다. 물론 요즘 며느리 시대를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아이도 안 낳고 본인들 삶을 즐기며 살면서 저런 소리를 하니까요. 그리고 아들이 며느리를 달래면서 하는 말일지라도 저런 말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놨습니다. 너도 자식 나와서 키워봐라라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아들은 이런 제 마음을 절대 느낄 수 없겠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길에서 넘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당뇨가 있어서 식사를 하고 나서 30분씩 걸어야 하기에 저는 매일 식사 후 산책을 합니다. 근데 그날 지나가던 자전거를 피하려다가 넘어진 거예요. 병원에 가야 했지만 아들은 회의가 있다며 바로 오지 못했고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가서 계시면 퇴근하고 모시러 오겠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간간히 연락하던 예전 가게의 옆집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택시 타고 30분이 넘는 거리를 바로 와주더라고요. 내가 낳은 아들보다 나를 더 아껴주는 사람이라는 걸 이때 다시금 느꼈습니다. 병원에 가니 생각보다 크게 다쳤고 고관절 쪽에 문제가 있다며 수술 후 입원하셔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늦은 시간이 되어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간병인부터 예약하더라고요. 본인도 매일 올 수 없고 며느리 또한 매일 못 오니 편하게 간병인을 부르자고 합니다. 그렇게 4주 정도 입원해 있으면서 재활치료도 하고 어느 정도 차도가 있어서 아들에게 집에 가고 싶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지금도 계단 오르기 쉽지 않으니까 요양병원에 조금 더 계시고 완전히 걸으실 수 있을 때 퇴원하시는 건 어떠세요? 병원이 갑갑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새끼 밥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간병인 아주머니에게 들으니까 매일 산책도 시켜드린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바쁘니까 주말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하고 전화를 끊는 아들에게 서운함에 그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며느리는 어머니, 제가 제일 바빠서 어머니 챙겨드릴 수 없어요. 어머니도 저보다 간병인이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병원으로 알아보고 가시는 거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랑 어머니 입맛도 다르고 제가 시켜드리는 것도 불편하실 거잖아요. 어머니가 집으로 오시면 신랑도 더 불편해할 거예요. 라고 말하니 우리가 가족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회복을 완전히 한 후 3개월 만에 집에 오니 제 방을 청소 한번 하지 않은 채 있더라고요. 적어도 3개월이나 방을 비웠으면 물걸레질 한번 할 만도 하고 미리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텐데 참 야속한 아들 내외입니다. 방을 정리하고 다시 제 삶을 찾아가니 어느새 제 나이가 8순이더군요. 엄마, 8순잔치는 꼭 해야죠. 7순잔치 때 못한 거 이번엔 제대로 해드리고 싶어요. 한정식집 예약도 해놨으니 주말에는 한복도 맞춰보러 가요. 라고 아들이 말하는 겁니다. 평소 한 번도 저에게 어디를 같이 가자고 하는 아들이 아니라서 아들이랑 어디를 간다는 게 좋더라고요. 그게 다 아들의 마지막 선물인 줄도 모르고 설레어 했습니다. 일주일 후 처음으로 새 한복을 맞춰 입고 8순잔치를 했습니다. 아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옆집 사장님 내외와 단골 손님들도 초대했어요. 제 삶을 지켜준 이들이었으니까요.
아들과 며느리는 끝난 인연들을 왜 그렇게 초대하시냐면서 저를 한심하다 생각했지만 저는 끝까지 초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아끼는 사람들을 모아서 사진을 찍고 팔순 잔치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루 종일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먼저 간 내 남편도 그립고 남은 내 인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잠시 부엌에 나갔는데 아들 부부가 또 말싸움을 하더라고요. 이만큼 하면 다 한 거 아니야? 이제 어머니에게 말씀드려. 우리 일본 가겠다고. 왜 이렇게 미루는 거야? 일본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기다리는 거 알잖아. 오빠 어머니는 1년에 한두 번 한국 와서 찾아뵙고 그렇게 하기로 5년 전부터 나랑 이야기 끝난 거 아니었어? 어머니 요양원에 언제 보낼 건데? 어머니한테는 이달 안에 꼭 말씀드려. 안 그러면 난 그냥 일본 갈 거야. 알았어. 나도 이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빨리 이 집 팔고 그때 본 온천 옆에 아파트에 살자. 어머니 혼자서도 잘 살 거야. 요양원보다는 실버타운을 보내든지 하자. 자기 말처럼 요양원을 보내는 게 싸게 먹히는데 그래도 그것까진 눈치가 보여. 이번에 팔순 잔치에 다들 돈을 엄청 많이 넣으셨던데 이 정도 돈이면 어머니 일해서 2년 사는 동안 실버타운 비용으로 충분할 거야. 그리고 나서 그때 거동이 힘들면 요양원을 보내던지 하자. 그나저나 엄마가 그 사람들한테 잘하셨나 봐. 행색을 봐서는 돈이 없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가게 사장들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다들 돈을 많이 넣으셨네. 이모들도 못 사신다고 들어서 어머니한테 돈만 빌리는 줄 알았는데 100만 원씩이나 하셨어. 이러는 겁니다. 내 손님들을 이렇게 취급하는 아들의 인성도 그리고 제가 아직 혼자서 밥도 차려 먹고 거동이 불편한 것도 아닌데 요양원을 보내려고 했다던 며느리 생각도 너무나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런 불효자식이 있나 하면서 2층으로 올라가려다 그냥 이대로 나가서 죽어버릴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옆집 사장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내 자식 이야기라 너무나 부끄러웠지만 옆집 사장은 저보다 어리고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아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봐 줄 수 있을 것 같아 울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옆집 사장님이 수소문 끝에 좋은 변호사를 알아봐줬고 고맙게도 저랑 같이 가주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변호사님 앞에서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 정말 요양원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아요. 라며 펑펑 울면서 말했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조차 생각이 안 나네요. 변호사가 이런저런 것들을 조사하고 재산 상황을 점검해 보니 제게 남은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들에게 다 증여를 한 상태였으니까요. 무려 20억이 넘더군요. 변호사는 돈을 다시 되찾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부양받을 수 있는 돈은 매달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민법상으로도 저처럼 효도하기로 한 아들이 미리 재산을 증여받아 놓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엄연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부양요 청구 소송을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결코 불쌍한 모습으로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늙은이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변호사를 만난 뒤로는 매일 밤 울면서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처지에 놓이게 했는지,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는지, 집에서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 목표가 잃어버린 내 인생을 찾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동생 집으로 몇 주간 가 있는다고 말한 후 준비한 소송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소식이 없던 아들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들은 분노하더군요. 옆에서는 통화 너머로 며느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결론적으로는 아들과 며느리도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며 전화를 끊더군요. 그리고는 몇 달간 지저분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차마 여기서는 내용을 전부 말해드릴 수는 없겠네요.
아들놈의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요. 괘씸합니다. 소송 결과는 제가 훨씬 유리한 상황이라서 잘 해결됐습니다. 매달 돈을 받고 있어요.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열불을 내면서 소송 중에 고함을 치고 난리였습니다. 아들은 쥐 죽은 듯이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고요. 제 아들도 그냥 한편으로는 짠해 보입디다. 그래도 이렇게 한바탕 사건이 지나고 나서 저는 이웃들과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진짜 내 가족같이 말이죠.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비슷한 상황인 분이 계신다면 증여를 할 때에는 꼭 효도각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각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들은 그런 나쁜 놈이 아니다라고 믿고 계시다면 저처럼 피눈물 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들은 나쁜 놈이 아니더라도 아들놈이 데려오는 며느리는 어떨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꼭 미리 변호사와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때 제가 포기하고 아들이 시키는 대로 요양원에가 있었다면 지금처럼 자유롭게 살지 못했겠죠. 이제는 저도 10년도 남지 않을 제 인생 봉사하면서 동생과 여행도 다니면서 살아야겠습니다. 노후챙김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을 꼭 읽어주세요. 여러분 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저는 사연을 읽는 동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사연의 주인공이 잘 풀려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챙김이었습니다.